갑자기 단원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9번부터 문제를 풀 테니 잘 따라오세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로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하량의 기본 전하량의 양의 정수배인 것. 이것은 우리가 원자핵이죠.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O 아닌 것은 X. 음극선이 전기력을 받아 플러스 극 쪽으로 휘는 것은 전자가 마이너스를 찌었기 때문이죠. 자, 원자 안에 있는 전자는 원자핵과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 속박되어 있는 거 맞고요.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 원자 모형으로 우리가 현대에 오늘날 많은 현상들을, 많은 원자 모형들을, 원자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림은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입자가 가장 많이 충돌한 부분은 바로 어디냐면은 우리 B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가장 많이 지나간 거 보이시죠? 여기 굵기도 가장 굵은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실험으로 러더퍼드는 원자의 중심에는 플러스가 있고 원자핵이 있고 전하를 띤 원자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전기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청력, 다른 종류는 인력이 작용한다. 맞죠? 자, 전하를 띠는 두 물체 사이의 전기력은 두 물체 전하량의 곱에 반비례한다. 아니죠. 우리가 전하를 띠는 전기력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의 곱 는 하려면 여기다가 쿨롱 상수 붙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반비례하지 않고 비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하를 띠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작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우리 봤더니 두 물체 사이의 전기력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전하량이 마이너스 Q와 플러스 3Q인 동일한 크기와 재질의 두 금속구 A와 B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라고 합니다. 자, A와 B를 접촉했다가 분리시킨 후 동일한 거리 R만큼 떨어뜨려 놓았을 때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얼마니? 하고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F라고 하는 힘을 가했을 때 거리의 제곱의 전하량 의 곱 그리고 쿨롱상수 곱에 비례한다. 같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이 F라고 하는 크기일 때는 거리가 R제곱이고 두 전하량의 곱은 3Q제곱이라고 합니다. Q 곱하기 3Q니까요. 그리고 쿨롱상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몇 배니 이러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접촉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접촉이라고 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전하량이 같아질 때까지 이동했다. 전하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자, 얘네들이 같아질 때까지래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량의 총량은 보존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Q 플러스 3Q라고 하는 접촉했을 때 마이너스 Q 플러스 3Q라고 하는 전체 값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Q 플러스 3Q는 결국에는 총 얼마예요? 플러스 2Q가 되겠네요. 근데 이걸 똑같이 나눠 가지래. 그럼 플러스 Q가 되겠죠. 거리는 똑같이 R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력은 아까 거리의 제곱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R제곱에 거리 R이라고 했으니까 전하량의 곱 Q제곱이겠네요. 그럼 몇 배예요? 3분의 1배가 되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224번 봅시다. 자, 전하량이 Q인 원자핵이 반지름 A만큼 떨어진 곳에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래요. 근데 사이만큼 떨어진 곳의 전기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리가 A만큼 있을 때는 힘이 F가 되었는데, 자, 전하의 종류는 따로 변하지 않고 반지름이 4A만 변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근데 전기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전하의 곱에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하의 곱은 변하지 않고 거리는 4배가 되었으니 결국에는 우리가 16분의 1배가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는 16분의 1배가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5번 스펙트럼의 종류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자, 우리 스펙트럼 빛의 색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건 다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자, 특정 파장의 빛이 검은 선으로 나타나는 거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는 우리 실험 때 했었던 거 있죠? 실험 때 봤던 것들은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특정 파장의 빛이 색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빛의 색이 띄엄띄엄 선으로 나타나는 거 선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수소 원자 내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 E1에서 E3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전자가 화살표 방향으로 전이할 때 기억은 에너지를, 자 봅시다. 기억은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방출하는, 아니죠, 흡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n은 1일 때, 즉 원자 핵에서 가까울수록, 즉 거리가 짧을수록 우리는 에너지가 작다라고 얘기를 했죠. 멀어질수록 가져야 하는 에너지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멀어지게 된다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광자의 에너지 E2는 E3보다 크다. 자, 선생님 에너지 뭘로 비교하면 된다 그랬어요? 화살표 길이 가지고 비교하면 된다. 또는 만약에 길이가 똑같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가까운 곳이 길이가 더 길다. 그러니까 n은 양자수가 1인 곳과 n은 2인 곳, 여기 길이가 굉장히 길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멀리 있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자, 그래서 우리가 E3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E2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E2는 E3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수소 원자 스펙트럼에서 방출하는 빛의 영역과 스펙트럼 계열을 옳게 연결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양자수가 1인 상태로, 양자수가 2인 상태로, 3인 상태로 어떻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얘는 1인 상태로 떨어질 때 우리는 라이먼 계열, 그 다음에 얘는 2인 상태는 발머 계열, 그리고 얘는 3은 파신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요. 저 여기서 화살표 제일 긴 거 뭐예요? 그치, 라이먼 계열이 되겠네요. 그럼 라이먼 계열 화살표 길이가 가장 크니까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에너지가 가장 큰 것들은 이 중에서 자외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은 가시광선, 그 다음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파셴 계열은 적외선. 자, 보어의 원자 모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아닌 것은 X. 자,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인 값을 가진다. 맞지요? 자, 우리 이거 좀 더 유식한 표현으로 뭐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원자 핵에서 가장 먼 궤도로부터 n은 1, 2, 3인 궤도를 부르나요? 아니죠. 가장 가까운 궤도부터 n은 1, 2, 3 궤도라고 부릅니다. 자,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궤도와 궤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가 에너지는 불연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원자의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체방정관에서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양을 모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1인계로 화살표 제일 긴 거 뭐 있어요? 1은 1로 떨어지는 거, A는 라이먼, B는 발머, C는 파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은 수소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인데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빨간 선에서 파란 선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갈 때 에너지가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파란색이 에너지가 더 크다. 진동수는 뭐가 더 커요? 파란색이 진동수가 더 크다. 그러니까 파장은 어떻다? 파란색이 더 짧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빛의 파장은 점점 짧아지고 진동수는 점점 커진다. 자, 전자가 전이하며 에너지를 방출을 하니까 우리 눈으로 에너지가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자, 그림은 고체의 에너지띠를 나타낸 것인데 A, B, C 이름을 써볼까요? 자, C 지금 에너지띠, A 지금 에너지띠인데 C는 전자가 채워져 있대요. 그러니까 원자가 띠. A는 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C는 전자가 A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띠. 그러니까 C에는 마지막에 있는 전자만 채워져 있는 거죠. B는 전자가 있을 수 없어요. D가 또는 띠틈이라고 해도 맞는다 그랬어요. 자, 폭의 차이에 의해 고체의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는 영역은 바로 B죠. 그래서 띠 간격이 없으면
크면 전체 그리고 적으면 반도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232번 도체는 원자가 띠 일부만 전자로 채워져 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일부만 전자로 채워져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확인할 때 거기에 원자가 띠, 전도띠라고 이름이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띠 간격이 없이 무언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인데 요 반만 원자가 띠이기 때문에 원자가 띠에는 전자가 있고 여기에는 전자가 없는 상태. 즉 그래서 하나의 큰 띠에서 반만 채워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절연체는 띠 간격이 커서 상온에서 원자가 띠에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이동할 수 없다. 그쵸? 절연체는 띠 간격이 크죠. 자, 반도체의 띠 간격은 절연체의 띠 간격보다 크다. 그랬으면 못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절연체의 띠 간격보다 작다. 자, 233번 도체의 전기전도도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전도도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충전기 뜨거워지면 안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반도체의 전기전도도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도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전기전도도와 비저항은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비저항, B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물체가 저항이 커요 라고 하는 것은 얘가 원래 그런 물질이에요. 또는 길이가 길어요. 또는 두께가 얇아요 라고 하는 모든 특성들을 종합했을 때 저항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비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그 물체 자체가 원래 저항이 큰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할 때 하는 게 바로 비저항이 되겠습니다. 자, 234번 모양이 다른 두 도체 A, B가 있는데 도체 A의 비저항은 도체의 2배일 때 자, A의 저항이 비저항의 2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항이 크다. A의 저항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럼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전류가 잘 안 흐른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전기 전도도는 도대체 몇 배겠어요? 2분의 1배가 되겠죠. 저항이 2배니까. 자, 고체 에너지 띠 주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원자가 많아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미세한 차이를 두면서 존재하여 에너지 준위는 거의 연속적인 띠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매우 가깝게 존재하여 연속적인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에너지 준위를 우리는 에너지 띠라고 하지요. 자, 236번 그림은 고체 에너지띠를 나타낸 것이고 빨간색은 전자가 채워진 부분, 파란색은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인데 빨간색, 파란색이 뭔지 모르겠네요. 아마 아래에 있는 게 빨간색 그리고 위에 있는 게 파란색일 것 같습니다. 자, A는 전도띠이고 C는 원자가띠이다. 그렇죠? 전자가 채워져 있는 거 원자가띠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거 우리 전도띠. 채워지지 아직 않았지만 이따가 에너지 가면 채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C가 원자가 띠, A 전도띠 맞고요. B의 폭의 차이에 의해 자 B는 띠 간격이네요. 전자가 있을 수 없는 공간. 자, 띠 간격에 의해 고체의 전기 전도도가 달라진다. 맞죠? 넓으면 절연체, 좁으면 반도체, 없으면 도체. 자, 3번 반도체의 경우 B의 폭이 절연체보다 넓지 않아요. 더 좁습니다. 자, 반도체의 종류와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하세요. 자, 고유 반도체는 고유 반도체는 우리가 규소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서 E는 15족 원소가 되겠습니다. 15족 원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전자가 남는 즉 N형 반도체가 될 거고요. 궁소는 B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비고유 반도체에서 주로 전하를 운반하는 역할 우리가 주요 전하 운반자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얘는 P형 반도체는 양공, N형 반도체는 전자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죠. P인접합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 쪽에 전원의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순방향 연결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발광 다이오드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태양 에너지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순수 반도체를 이루는 원자의 원자과 전자는 4개이다. 그쵸? 규소, 저마늄 둘 다 4개고요. 순수 반도체는 상온에서 전도띠에 전자가 전혀 없나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자, 상온이니까 벌써 에너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열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없지 않아요. 자, 3번 순수 반도체를 이루는 원자들은 공유결합을 한다. 그쵸? 저마뇽, 실리콘 모두 공유결합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 반도체로 실리콘과 비소 아니고 저마뇽 들렸습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저마뇽의 원소 X랑 원소 Y를 첨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봤더니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남아있어요. 근데 얘랑 생김새가 똑같은 걸 보아하니 얘는 전자고요. 자, Y는 지금 보니까 빈칸이네요. 즉 얘는 양공이다. 자, 그러면은 전자가 더 남는 거 N형 반도체고요. 그리고 양공이 남는 거 B형 반도체다. 자, 그러면은 가는 N형 반도체이고요. 나는 B형 반도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가에서 주로 뭐에 의해, 나에서 주로 뭐에 의해 흐르냐? 자, 가는 우리가 N형 반도체니까 전자에 의해, 나에서는 주로 양공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PN 접합 다이오드를 저항 R과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거래요. 자, 1번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도록 전원장치에 연결하려면 P형 반도체에 뭐 연결해야 돼요? 플러스. N형 반도체에는 마이너스 연결이 되어야겠지요. 자,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내세요. 자, 전류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 P형 반도체에 플러스 극 연결되어 있고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극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에서는 왼쪽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준별 난이도 하 문제 모두 다 풀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난이도 중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